예, 꼭 알아야 될 경제 뉴스를 한 걸음 더 좀 깊게 들어가 짚어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강남 전세가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율이 50% 선이 붕괴됐다라는 게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단순히 5년이라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서울의 이 강남구에 특히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 가격 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역대급이라고 하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역시 전세가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매매가는 워낙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집중 분석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바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고 이게 앞으로 부동산시장 또 현재 부동산시장에 어떤 의미로 다가가느냐 이 부분을 짚어보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저희가 모셨습니다.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강남구의 전세가율이 떨어졌던 게 물론 뭐 통계 작성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는 합니다만 그 전에도 혹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네, 그 전에도 한 2008년, 9년간에는 한 38%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때는 금융위기 아닙니까? 예, 금융위기 당시에 있고 또 예. 이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매매 가격하고 항상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제 어떤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IMF 시절에는 오히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도 높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어떻게 높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라든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집값이 하락폭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멈춰 있고 매매 가격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일순간으로 이제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훨씬 높아지는 시기도 있고요. 네. 2007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의 여파로 이제 2008년에서 9년간에는 매매가 대비 한 38% 정도 빠졌을 때인데 그때도 주택 가격도 하락폭이 제법 그때는 컸었죠. 컸었죠. 네. 예. 항상 변화가 글쎄요. 되고 있고 이제 그게 시장에 따른 어떤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글쎄요.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사안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IMF 때하고 금융위기 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충격이 컸었던 경제 위기 당시에는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이제 벌어졌다는 말씀인데 지금은 경제 위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벌어지는 걸까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전세 가격은 이제 보통 이제 2년 단위로 계약을 그렇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015년, 2017년, 2019년 어떤 요렇게 2년 그렇죠. 단위로 이제 전세 계약이 좀 물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7년 이후 2018년 약 2년 동안에 이제 서울에 있는 특히 이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많이 컸습니다. 큰 상태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한 75% 매매가 대비 이렇게 돼 있었지만 전세가는 멈춰 있었고 그렇죠. 이제 매매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전세 수급이라든지 전세 시장의 중장기적인 안정 추세에 따른 인위적인 시장 반응의 조정이라고 조금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라는 게 2년 전에 계약한 전세 가격일 테니 2년간의 갭이 있고 그 사이에 집값도 굉장히 많이 뛰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의 약간의 착시 효과도 좀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분명히 이제 매매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2년 전 가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 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세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드는 게 전세대란 이 용어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저도 방송에서 전세대란을 가지고 주제로 삼아서 얘기한 적도 없었고 전세대란을 가지고 기사를 얘기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2017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제 전세 가격이 상당히 그 하향 안정세를 보였죠. 예.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제 집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은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얘기했던 전세 대란 이런 어떤 수준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세 대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시기에 점점 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매수인들이 갭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전세 가격을 이제 올리는 매매가에 이제 근접해서 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매매가의 한 85%까지 근접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최근의 상황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좀 안정이 됐고 거기에 이제 근저에는
어떤 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강화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갖고서 이제 중장기적인 예. 어떤 전세 대책들이 글쎄요. 안정되면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안정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부가 작년 말에 임대사업자들 등록 활성화하고 임대사업을 또 뭐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또 전세 시장, 그러니까 임대 시장에서는 그 정책의 효과가 네. 있긴 예,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봐야 되는 과거에 거군요. 이제 주택 가격이 정가가 되면 이제 어떤 전세입자에게 정가시키는 문제가 항상 그러니까요. 발생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한 4년 또는 8년 이상으로 계약을 묶어서 어떠한 저 전세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 상승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제한을 뒀다라는 거는 이제 뭐 매매 시장에서의 어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전세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중장기적인 시계열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입자들에게 글쎄요. 이제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봐야죠. 혜택을 좀 과하게 줘서 그렇지 네. 그 정책의 효과가 물론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수정됐으니까. 그건 뭐 또 수정되긴 앞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또. 근데 오늘 기사를 저도 오늘 이제 소장님 이제 모시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기사들을 쭉 보는데 그 잠실에 있는 그 헬리오 시티요? 네. 그쪽에가 전세가가 뭐 2억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조금 또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추세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단기적으로만 잠깐 봐야 되는 건지 그거에 좀 궁금해지대요.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게요. 서울은 이제 만성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에 부족이 있고 또 신규 주택에 살고자 하는 어떤 수요자들은 대기 수요들은 언제든지 좀 차고 넘친다고 봐야죠. 글쎄요. 그랬을 때 이제 헬리오시티가 약 한 1만 가구 정도 가까이가 되는데 이제 올 12월 정도에 입주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을 전세 시장의 주택 가격 상승폭에 일부를 이제 기여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새 집을 찾고자 하는 수요. 근데 그 수요가 이제 만약에 매매 수요였다라면 이제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더 커졌겠지만 네. 그것이 전세 수요로 전환됐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전세 가격이 약간 이제 반등이 됐고 그것이 서울 지역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일부 국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에 따르는 이주 수요가 거기에 가서 일시적인 어떤 전세 수요의 어떤 공급 부족의 어떤 현상이 야기되면서 전세 가격이 조금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뭐 2억까지는 아니고 한 5천에서 7천 정도 이제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데. 그 기사는 뭘 보고 2억이라는지 어쨌든 2억이라고 제목이 뽑혀 있길래 저도 그래서 여쭤본 건데 뭐 소장님 확인해 보셨다니까. 그러면은 조금 원론적인 걸로 좀 여쭤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 국지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전반적으로면 당분간 더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소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 저는 거죠.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안정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계속 임대주택은 공급될 것이고 또 민간 임대주택이 이제 등록이 의무화가 되게 된다면 지금 또 불안 심리를 보이고 있는 주택 수요도 매매 시장하고는 달리 이제 전세 시장 안정화에 좀 기여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향후 부동산 전망과도 조금 맥이 닿는 말씀인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고요. 그러니까 전세가율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갭 투자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새 강남 사고는 현금 주고 사는 시장이라고 뭐 일부 조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사실 뭐 매매가 대비해서 한 40%에서 50%의 갭이 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갭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에는 좀 시장에 무리수가 있다고 글쎄요. 보입니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결국 이런 전세가율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팩트를 가지고 좀 앞으로의 이제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들어보면은 향후에도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의 어떤 그런 과열처럼 가거는 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전세를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17년에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거래를 했죠.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어떻게 전세를 다시 재계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매매가 대비 주택 시장 가격이 현재로 된다 하더라도 이제 상당 부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반환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봤을 네, 때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전세금 반환에 따른 어떤 문제가 조금 불거질 수 있는 예. 여지가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현재로서의 당분간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것이 전세 가격에 미치는 시장의 영향은 상당히 좀 미미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미미하다라고 보여졌을 때는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매매 가격도 좀 하방 압력을 받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세 대란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으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전세가 집값이 많이 오르면 전세값도 따라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었고,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세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 될 거로 보고, 그리고 이제 집값도 그래서 좀 안정적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그렇게 판단이니까 그럼 이제 그 판단에 근거가 있을 거 이게 아닙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부에서 얘기하죠. 여전히 주택 가격은 많이 올라갈 거다. 근데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그 시장에 오르면 이제 정점이라는 것이 있고 정점에서 이제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최근에 이제 주택 정책이 뭐 계속 강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일부 매매 수요를 견인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래량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에서 이제 호가가 존재하고 네. 있고 앞으로 시장은 매도인 우위 시장에서 이제 매수인 우위 시장으로 좀 이제 전환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어쨌든 뭐 미국하고 현재까지의 금리 갭은 0.75%지만 12월에 미국 금리가 이제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1% 이상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우리는 인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코픽스 금리를 감안해서 지금 4.5% 후반대 어떤 주택담보대출 금리, 특히 이제 변동형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유지된다 그러면 가계에 어떤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라든지 이제 원리금 상환에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R&I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임대업 사업자 대출 문제, DSR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4, 4분기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투기 수요를 걷어내고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정점에서 이제 에코버블이라 그래서 이제 조금씩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안정된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가 조용하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시장에서는 조금 올라갈 그렇겠죠. 수도 있고 떨어질 국지적으로. 수도 있지만 예.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든다라고 본다라면 내년도 주택 시장은 이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9월 21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공급이 한 30만 원 그렇죠. 가까이 이제 공급을 하고 지금 이제 뭐 단계적으로 3만 5천 호 일부 뭐 아직 뭐 논란거리는 많습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기조가 이제 공급 확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적인 안정 요인이 상당히 이제 강화됐기 때문에 가격이 좀 안정될 거라는데 저는 이제 방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급 대책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박원순 시장이 그린벨트 푸는 거는 여전히 반대하고 네. 있고요. 지자체들이 뭐 거의 하루에 한 꼭지씩 얘기가 나오더군요. 네. 뭐 오늘은 또 송파구 얘기 나오고 어제는 엊그제는 또 광명 얘기 등등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디에 뭐 미니 신도시스럽게 이렇게 뭐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뭐 이렇게 주택을 대고 공급한 이런 방식으로 이번에 또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공급이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걱정들도 좀 있더라고요. 일종의 님비 현상이죠. 주택 가격이 이제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우리 동네 이제 사실 뭐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 상당히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저는 반로라고 보는데 임대주택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어떤 그렇게 확인된 사실은 없거든요. 아마 정부는 그런 쪽에 주력을 해서 이제 주민들을 좀 설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9.1 부동산 대책 중에 이제 단기 대책으로는 한 3만 5천 세대가 뭐 이제 쉽게 얘기해서 무슨 구치소짜리라든지 이렇게 좀 성동구치소 같은 일부에 경우. 들어와서 이제 좀 공급이 되고 6만 5천 호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발표한 대로 어떤 상업 지역을 조금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서 어떤 주택 공급, 임대주택을 공급을 가하겠다라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강남에 아주 멋진 자리에 아주 비싼 고급 아파트를 많이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일반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 또는 도시의 신혼부부 수요라든지 이런 수요들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은 저는 충분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뭐 저 바르셀로나인가요? 거기서 얘기했던 뭐 도심의 업무용 빌딩에다가 뭐 임대용이든 뭐 분양용이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런 1, 2인 가구 그러니까 좀 작은 형태의 그런 수요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놓고 본다면 하나는 이제 신규 대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리모델링이라든지 글쎄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또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예. 조례를 개정해서 나간다 그러면 단기간 내에 충분히 이제 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은 주택 공급의 이 생각 자체 인식을 좀
과거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이번이 또 될 수 있겠다는 생각 좀 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요.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